상상이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헌신해온 69의 어머니가 가족 여행길에 아들의 손에 이끌려 낯선 간이역에 버려졌습니다. 아들이 남긴 마지막 말은 고작 그냥 운동 삼아 걸어오세요 라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키운 아들이 가속 페달을 밟는 그 순간 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가볍게 내뱉은 운동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것은 단순한 짜증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깊고 잔인한 계산이었을까요? 하지만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일은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침묵 속에 자취를 감춘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아들 내외는 마치 미친 사람들처럼 사방에 전화를 걸며 그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짧은 7일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떤 경악할 반전이 있기에 이 냉혈한 부부의 태도가 180도 바뀐 것일까요? 어머니의 소리 없는 실종은 어쩌면 천륜을 잊은 자식들에게 모성애의 가치가 얼마인지 가르쳐주기 위한 마지막 수업이었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내 이름은 김영희 올해로 69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딱 이맘때였지요. 저는 하나뿐인 아들 민준이에 의해 이름조차 생소한 강원도의 한 작은 간이역에 버려졌습니다. 그날의 태양은 유독 독했습니다. 다궈진 아스팔트는 금방이라도 녹아내릴 듯했고 공기는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저는 낡은 가죽 가방의 손잡이를 땀밴 손으로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제 등 뒤로 차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안에 시원한 에어컨 바람도 제가 붙들고 있던 마지막 희망도 그 소리와 함께 단절되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 차 안에서 들리던 며느리 서연이의 목소리가 기억납니다. 바늘처럼 날카로운 그 목소리는 제 관자놀이를 콕콕 찔러댔습니다. 어머니, 제발 우리 생각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지금. 서울 집값이 얼마나 미쳤는지 아시잖아요. 지하 학원비에 생활비에 돈 안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다고요. 어머니가 쥐고 계신 그 낡고 오래된 마포 아파트가 무슨 소용이에요. 그거 팔아서 엘리베이터 있는 새 아파트로 옮기면 우리 모두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만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마포에 있는 그 아파트는 사별한 남편 상훈 씨가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집입니다. 그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집이고 제 삶의 뿌리였습니다. 서연이는 제 침묵의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고집불통이시라니까 민준 씨 당신도 말 좀 해봐요. 어머니는 이 얘기만 나오면 매번 못 들은 척 하시잖아. 백미러로 본 민준이는 운전대를 잡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무딘 칼날이 되어 제 마음을 천천히 도려내고 있었습니다. 차가 갑자기 급회전하더니 길가에 멈춰 섰습니다. 인가도 상점도 없는 낡은 역전 표지판만 덩그러니 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고한역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리세요. 서연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내리시라고요. 서연이는 거의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옛날 집이 그렇게 좋으시면 팔기 싫으시면 그냥 거기서 사세요. 여기서 서울까지 운동 삼아 걸어가시든가요. 말을 마치자마자 서연이는 제 쪽 차 문을 열고
저를 밀쳐내듯 밀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고 무릎이 문턱에 부딪혀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민준이는 끝까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트렁크를 열어주었을 뿐입니다. 제가 다가가 무거운 가방을 끌어내리자 바퀴가 바닥에 긁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쾅 트렁크 문이 닫혔습니다. 제가 중심을 잡기도 전에 은색 SUV는 엔진 소리를 내며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민준이의 마지막 표정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멀어지는 차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더니 마침내 길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냥 운동 삼아 걸어오세요. 그 말이 영내 방송처럼 제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주변에는 매미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정수리로 내리쬐는 태양의 어지러움이 느껴졌습니다. 그 자리에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분이었을 수도 10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무릎은 쑤셔왔고 가방을 쥐인 손은 마비된 듯 감각이 없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역은 세상으로부터 잊힌 듯 고요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이미 다 말라버린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극심한 슬픔에 다다르면 차라리 울지 못하게 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가방을 끌고 느릿느릿 대합실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낡은 플라스틱 의자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공포스러울 정도로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가방을 발치에 세워두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찾으려 가방을 뒤졌지만 그제야 민준이 차에 두고 내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휴지 몇 장과 남편과 젊은 시절 찍은 흑백 사진 한 장, 그리고 단돈 몇만 원의 쌈짓돈이 전부였습니다. 갑자기 헛웃음이 났습니다. 손녀 지아의 생일 선물을 준비하고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나왔는데 결과는 이름 모를 곳에 버려진 노숙자 신세라니요. 차가운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집에 돌아갈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그저 텅 비어버렸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민준이에게 짐이 된 걸까? 남편이 떠난 뒤부터였을까? 아니면 민준이가 서연이와 결혼한 뒤부터였을까? 그 순간 세상에서 버려진 듯한 그 역에서 태양은 뜨거웠고 매미 소리는 시끄러웠지만 제 마음만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한기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의자에 앉아 한참을 보냈습니다. 시계 초침이 수백 번을 돌고 태양의 기세가 꺾일 때쯤 저는 드디어 몸을 일으켰습니다. 역에 단 하나뿐인 공중전화로 다가가 주머니 속에 동전을 넣었습니다.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대합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유일한 번호 수십 년간 바뀌지 않은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순잔이 나야 영희. 제 목소리는 제가 들어도 낯설 만큼 갈라져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희야? 너 어디야?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지? 나 지금 고한역이야. 고한 거긴 왜 갔어? 민준이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평정심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나 좀 데리러 올 수 있니? 알았어?
거기 꼼짝 말고 있어. 금방 갈게. 순자는 더 묻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뚜 소리만 들리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팽팽하게 당겨졌던 마음의 줄이 비로소 조금 느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순자는 제 젊은 시절 가장 친했던 단짝입니다. 춘천으로 시집간 뒤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우정만은 변치 않았습니다. 남편을 제외하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지요. 40분쯤 지나자 낡은 빨간색 승용차 한 대가 역 광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운전석에서 급히 내린 순자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꼴이야, 안색이 왜 이래. 순자는 제 가방을 차에 싣고 서둘러 저를 태웠습니다. 저는 고개만 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내내 순자는 묻지 않았습니다. 가끔 백미러로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차 안에는 양희은의 옛 노래가 잔잔하게 흘렀습니다. 그 고요함은 민준이 차 안에서의 침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순자의 고요함은 배려였고 저에게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순자의 집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작고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거실 탁재는 신선한 백합 한 병이 꽂혀 있어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그 향기가 오후 내내 어지럽던 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순자는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일단 물 좀 마셔. 내가 국수라도 좀 말아줄게.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순자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채소 써는 소리, 가스불 켜는 소리가 그렇게 안심될 수 없었습니다. 곧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잔치국수 한 그릇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호박 몇 조각과 계란 지단뿐인 소박한 국수였지만 그 향기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국수 가락은 부드러웠고 국물은 담백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먹어본 음식 중 가장 편안한 식사였습니다. 그날 밤 순자의 집 손님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불에서 나는 햇볕 냄새가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꿈 하나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의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맑았고 몸이 가벼웠습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개운함이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순자가 아침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났니? 더 자지 그랬어. 우리는 간단하게 죽을 먹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때야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말해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는 그날 차 안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더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제 이야기를 끊지 않고 묵묵히 들었지만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순자는 분을 참지 못하고 무릎을 쳤습니다. 이런 천하에 민준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서연이라는 애는 또 어떻고 정말 피도 눈물도 없구나. 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나도 요즘 내 몸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자꾸 깜빡깜빡하고 정신이 멍했거든. 서연이가 나이 들어서 뇌가 안 좋아진 거라고 하기에 나도 정말 노망이라도 난 건가 의심했었지. 순자는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물었습니다. 영희야, 너 요즘 뭐 이상한 거 먹은 거 없어? 아니면 새로 먹기 시작한 약이라든가. 저는 멍해졌습니다. 아니, 밥도 늘 먹던 대로 먹고 약도 병원에서 지어준 혈압 약뿐인데. 매일 빠지지 않고 먹거나 마시는 건 없어.
순자의 다급한 추궁에 머릿속에서 한 장면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 그 한방차. 서연이가 어디서 배워왔다며 매일 아침 보온병에 담아주던 차가 있었습니다. 정신 안정에 좋고 잠도 잘 오게 해준다며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거라고 정성스럽게 챙겨주던 그 차였습니다. 그걸 마시고 나면 늘 낮에도 졸음이 쏟아지고 정신이 몽롱했었지. 그런데 오늘 아침엔 정신이 너무 맑아. 얼음처럼 차가운 돌덩이가 제 마음의 호수에 던져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늙어서 치매기가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었단 말인가요? 모든 게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뜻일까요? 그 의혹의 씨앗이 제 마음속에서 소리 없이 싹을 틔웠습니다. 순자의 눈에서도 저와 똑같은 경악과 의심이 읽혔습니다. 그 뒤로 이틀간 저는 순자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몸은 가만히 있었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순자는 제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습니다. 과일을 깎아내오거나 곁에서 뜨개질을 하며 제가 혼자가 아님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제 생각은 자꾸만 마포의 그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남편 상훈 씨와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 시작해 일궈낸 집입니다. 단칸방 월세부터 시작해 한 푼, 두 푼 모아 마련한 그 집의 등기 권리를 받던 날 40줄의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히던 모습이 선합니다. 영희야, 이제 우리 집이야. 더는 집주인 눈치 안 봐도 돼. 민준이가 그 집에서 태어나 걸음마를 떼고 여름이면 마룻바닥에서 수박을 먹으며 매미 소리를 듣던 곳입니다. 남편은 임종 직전에도 제 손을 잡고 당부했습니다. 영희야, 내가 가더라도 당신은 이 집에서 편히 살아. 여기가 우리 뿔이야. 이 집만 있으면 당신 굶을 일 없어. 세월이 흘러 벽지는 빗바래고 무릎은 계단을 오르기 힘겨워졌지만 그곳은 제 삶의 일부였습니다. 서연이가 그 집을 팔자고 하는 건 제 살점을 도려내겠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그때 순자가 급한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색이 묘했습니다. 영희야, 방금 우리 조카한테 연락 왔어. 순자의 조카는 구청 지적과에서 일하는 성실한 청년입니다. 내가 슬쩍 네 집 근처 상황 좀 알아봐 달라고 했거든. 그런데 순자는 숨을 몰아쉬며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목소리를 죽이며 속삭였습니다. 너희 동네 말이야. 이번에 대규모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됐대. 재개발 뉴스에서나 보던 그 단어가 제 삶에 쑥 들어왔습니다. 중요한 건 보상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위치가 워낙 좋아서 건설사들이 서로 달려든대. 지금 시세의 몇 배는 거뜬히 받을 거라더라. 곧 황금 땅이 될 거라는 거지. 머릿속에서 웅장한 폭발음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서연이가 왜 그렇게 집을 팔라고 독촉했는지, 왜 우리 동네 가치를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었는지, 민준이는 왜 그렇게 괴로워하며 침묵했는지, 그리고 그 한방차. 저를 멍청이로 만들어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던 그 치밀한 계획. 서연이의 목적은 단순히 큰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존재조차 몰랐던 그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가로채려 했던 것입니다. 저를 정신이 온전치 못한 노인네로 낙인 찍어 법적 보호자 행세를 하며 집을 처분하려 한 것이지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순한 불효라고 생각했던 일이 사실은 제 마지막 안식처와 권리를 뺏기 위한 냉혹한 범죄였습니다. 저는 인성의 탐욕을 너무나 과소평가했습니다.
순자가 제 하얗게 질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희야, 괜찮니? 정신 차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려 했지만 얼굴 근육이 굳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안 괜찮아. 하지만 이제부터 괜찮아질 거야.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과거의 억울함과 슬픔을 뱉어내고 그 자리에 평생 가져본 적 없는 차가운 결심을 채워 넣었습니다. 이건 이제 집안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절대 져서는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순자의 집에서 사흘을 보낸 뒤 제 마음의 실타래는 하나의 선명한 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저는 순자의 만류를 뿌리치고 혼자 서울 행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다음 수만 생각했습니다. 아들네 집으로 가지 않고 곧장 마포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골목 낡은 아파트 특유의 냄새. 도어락 번호를 누르자 띠링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 박동처럼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집안은 어둑했고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거실의 낡은 안락의자 벽에 걸린 시계 남편과 찍은 사진,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팔을 걷어붙이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 공기를 바꾸고 가구의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마치 제 마음의 상처를 닦아내는 기분이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우롱차 한 잔을 우려냈습니다. 서연이의 한방차가 아닌 제가 좋아하는 차였습니다. 따뜻한 찻잔을 주인이 비로소 제 자리에 돌아왔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곧장 단골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통장이랑 카드를 분실해서 정지하고 재발급받으러 왔습니다. 통장을 새로 만들고 지난 6개월간의 거래 내역을 모두 출력해달라고 했습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돋보기를 쓰고 내역을 훑었습니다. 장보기 공과금, 그런데 오후 시간에 집 근처 ATM기에서 100만 원씩 인출된 내역이 수차례 보였습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에 전혀 없었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훈 어르신 댁 아니세요? 언제 돌아오셨어요? 앞집 사는 최 씨였습니다. 어유 반가워라. 며칠 전에도 아드님이 우리 집 배를 누르고 어머니 못 보셨냐고 사색이 되어 묻더라고요. 아주 큰일 나는 줄 알고 걱정을 많이 하던데 이제야 돌아오셨네. 저는 여튼 미소를 지었지만 속은 차가웠습니다. 후회해서 찾은 걸까요? 아니면 계획이 틀어져서 다급해진 걸까요? 바람 좀 쐬고 오느라 애들을 걱정시켰네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습니다. 최 씨는 함께 걸으며 묘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모님, 이 집 정말 명당인 거 아시죠? 내가 수십 년 여기서 살았지만 이 집터만큼 기운 좋은 데가 없어요. 자손들이 잘 되는 것도 다 이 집 덕분이라니까. 그러니까 절대 남의 손에 넘기지 마세요. 보물단지니까요. 네, 고마워요. 잘 지켜야죠. 집으로 들어와 문을 닫자마자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명당이라니. 이전 같으면 이웃의 덕담으로 들렸겠지만 이제는 압니다. 너무 아름다운 말 뒤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계산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평온한 일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지 딱 일주일이 되던 목요일집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민준이의 집 번호였습니다. 한참을 울리게 두었다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예요. 어디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걱정보다는 원망에 가까웠습니다. 무슨 일이니? 무슨 일이라니요? 일단 집으로 오세요. 드릴 말씀이 아주 많아요. 정말 급해요. 돌아오라고 저를 이방인 취급하던 그 집으로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난 지금 내 집에 잘 있다. 할 말 있으면 전화로 해라. 전화로는 안 돼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요, 서연이가. 아니, 제발요. 엄마 부탁이에요. 민준의 목소리에서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는 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아, 지난주 목요일에 나를 고한역에 버렸을 때 그때는 상황이 안 심각했니? 전화기 넘어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죄송해요. 그건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그럼 언제 할 때니 내 집까지 다 팔아치우고 내가 정말 치매라도 걸렸을 때? 아니에요. 엄마가 오해하시는 거예요. 돈 문제, 집 문제 다 다시 얘기해요. 하지만 지금 아연이 제 딸 민준이의 여동생 이름이었습니다. 수년 전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겼던 딸의 이름이 나오자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아현이가 왜 아현이한테 무슨 일 있니?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공포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엔 제가 모르는 더 큰 비밀 아현이와 관련된 비밀이 있었습니다. 딸 아현이는 민준이와 달랐습니다.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했지요. 대학 졸업 후 아무것도 없는 남자와 결혼해 지방에서 카페를 차리겠다던 딸과 크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준 거다라고 독서를 내뱉었던 제 말이 상처가 되었던 걸까요? 그 후로 아현이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민준이는 아현이가 해외로 떠났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민준이가 예전에 쓰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붙박이장 깊숙한 곳에서 자물쇠가 채워진 철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자물쇠를 부수고 열자 그 안에는 5년치 은행 송금 영수증이 가득했습니다. 송금인은 민준이 수취인은 아현이의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매달 200만 원, 300만 원, 최근에는 500만 원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제 월급보다 많은 돈을 매달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현이는 해외에 간 게 아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때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문 밖에서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안에 계신 거 알아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한참을 그러더니 잠잠해졌습니다. 잠시 후 문틈으로 하얀 봉투 하나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민준의 비뚤비뚤한 글씨가 적힌 편지가 있었습니다. 엄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역에 버린 거 평생 사죄하며 살게요. 하지만 저 정말 힘들었어요. 아현이가 암이에요. 치료비가 감당이 안 돼요. 아현이가 엄마 걱정시킨다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비밀로 했어요. 하지만 제 월급으로는 한계가 왔고 서연이는 집 넓혀가자고 독촉하고 서연이가 그랬어요. 마포집만 팔면 다 해결된다고? 어머니는 어차피 나이 드셔서 판단력이 흐려지셨으니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고. 제가 비겁했습니다. 제가 눈을 감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화가 났던 마음이 일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탐욕스러운 며느리와 불효자식인 줄만 알았는데 그 뒤에는 삶의 무게에 짓눌린 나약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주범이 아니라 현실에 내몰린 가련한 공범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폭풍의 근원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서연이를 골목 끝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서연이는 당당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준 씨한테 들으셨죠? 집 팔아야 해요. 저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지퍼백에 담긴 한방차 포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서연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나 이거 한 달째 안 마시고 있다. 덕분에 머리가 아주 맑아. 서연이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래서요. 그거 좀 넣었다고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 고집 꺾으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 집 지키고 아현이 살리려면 그 낡은 아파트 파는 게 정답이잖아요. 네, 고생이. 시어머니 정신 흐리게 해서 재개발 보상금 가로채는 거였니 서연이는 당당하게 재개발 소식을 알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머니는 늙으셨고 민준 씨는 제 말 잘 들어요. 순순히 인감 내놓으세요. 아니면 정말 치매 환자로 요양원에 쳐넣는 수가 있으니까. 탐욕으로 일그러진 며느리의 얼굴을 보며 저는 마지막 정을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변했습니다. 이 안에 네가 한 말 다 들어있다. 경찰서 가고 싶니? 서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서연이를 감옥에 보내면 정의는 실현되겠지만 손녀 지아는 범죄자의 딸이 됩니다. 가정이 풍비박산 나겠죠. 저는 남편 상훈 씨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가족의 화목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아픈 딸 아현이를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민준과 서연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녹음기를 탁자 위에 놓자 서연은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안 하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서연이 너는 오늘부로 이 집안과 아무 상관없다. 내 아파트 재개발 보상금 근처에도 오지 마라. 민준이 너도 선택해라. 이런 여자와 계속 살지 말지. 그건 네 인생이다. 저는 통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2천만 원 있다. 전기 아니라 퇴직금이다. 이거 들고 내 집에서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라. 서연은 통장을 들고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결국 민주는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서연은 녹음기 내용 때문인지 양육권도 포기하고 사라졌습니다. 일주일 뒤 아현이가 돌아왔습니다. 뼈만 남을 정도로 말랐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아현이의 병은 다행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었고 남편도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다시 마포집으로 들어와 저와 지아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는 침묵하는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형광등을 갈고 제 돋보기를 챙기며 서툴지만 란초에 비료를 주는 법을 배우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앞집 초혜 씨는 그 후 조용히 집을 팔고 이사했습니다. 사기 투자에 휘말려 급전이 필요했다더군요. 저는 그 소식에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재개발 바람이 불어와 동네가 소란스러워졌지만 저는 평소처럼 안락의자에 앉아 우롱차를 마십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서 고한역의 그 뜨거웠던 오후를 떠올립니다.
제가 이겼냐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지지 않았습니다. 탐욕에도, 계산에도, 제 마음속의 원망에도 지지 않았습니다. 이 가족 여행은 저에게 세상의 잔인함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제가 지켜야 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정의를 위해 모든 것을 파괴하셨을까요? 아니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을까요? 사랑과 정의 사이의 그 위태로운 경계선에서 오늘도 저는 제 소중한 집을 지키며 앉아 있습니다. 민준이가 퇴근하며 지하에 웃음소리와 함께 들어오네요. 주방에서는 아현이가 끓이는 맛있는 찌개의 냄새가 납니다. 이제야 비로소 이 집이 진짜 우리 가족의 집이 된 것 같습니다.